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스텝 산사입니다. 3월 들어서 주식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은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일단은 오르고 최소한 안정을 찾아야 투자하는 분들의 마음도 편해지기 때문에 전 되게 간절히 바랬는데 3월의 모습은 1월, 2월하고는 좀 달라졌기 때문에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시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2주 정도 지나긴 했지만 FOMC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림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증시 S&P 500 기준으로 4,100대에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매수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다시 일단 먼저 드리고요. 4,100대가 되면 이 S&P 500의 PER이 18배 정도가 돼요. 18배는 역산해 보면 약 5.67%의 내재 수익률이기 때문에 미국 10년물 금리가 2.3%, 5%가 되더라도 주식의 매력이 살아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바닥에서 좀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4월 12일이 되면 물가가 한 번 또 나오고요. 그다음에 4월 13일이 되면 JP 모건부터 실적 발표가 나와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금융회사들의 실적이 지금 계속 추정치가 하향되고 있고 특히 장단기 금리 차가 줄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대손 충당금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은행 기업들 실적이 빠지고 있어서 실적 발표 나올 때 어느 정도 변동성이 생기겠지만 그렇더라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숫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분기를 좀 보면은 제가 조금 뭘 느꼈냐, 제 아는 분들도 그렇고 뭐 주변의 고객분들 얘기해 보면 정말 시장이 힘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뿐 아니라 주식을 좀 오래 봤다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냐하면 S&P 500 기준으로만 보면 지금 고점 대비 빠진, 맥스로 빠진 폭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만약에 한국에 계신 분이 S&P 500을 했다면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S&P 500을 딱 갖고 있었으면은 손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걸 보면은 뭔가 다른 이슈가 있었거나 다른 정신적인 뭐랄까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보통 주가가 많이 빠지고 특히 내 주식이 많이 빠지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정신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내가 모르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너무 자기 주식에만 함몰되지 마시고 사실 S&P 500 미국시 전 세계 60%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시면서 좀 마음을 다잡자라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일단 드렸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괴로웠던 게 첫 번째는 오래 빠졌다. 작년 11월이 나스닥의 고점이었는데요. 지금 11, 12, 1, 2, 3, 4, 6개월째입니다. 사실 리만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는 하락장이 이렇게 오래, 그러니까 많이 빠진 적은 있어도 이렇게 오래 빠진 적은 없거든요. 2011년에 그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을 때 그때도 2달 조금 넘게 빠지고 끝났고요. 물론 폭은 되게 컸습니다. 17% 이상 빠졌으니까. 2015, 16년에 그 중국의 미니브랑 때는 10% 언더였으니까 그냥 옆으로 기는 거여서 사람들이 그냥 버텼고 2018년 4분기에 QT가 많이 진행이 되고 10년물 금리가 3%가 됐을 때도 20% S&P가 빠졌는데 그때도 2달 반 정도 빠지고 끝났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바닥 찍고 쭉 올라갔거든요. 코로나 30% 이상 주가가 빠졌는데 그때 한 달 보름 빠지고 바로 반등했습니다. 그러니까 폭은 더 이번보다 컸을지언정 짧게 끝났기 때문에 나 조금만 기다리면 오르겠지라는 생각이 다 많으신 거죠. 근데 이번에는 10%가 최대로 빠졌었는데 5개월을 그냥 질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괴로워진 겁니다. 되게 많이 급해졌고 왜 빨리 안 오르지라는 이런 약간 조바심이 생긴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맥스 10% 빠지는 거는 13개월에 한 번씩 있었던 일입니다. 까먹으셨겠지만 작년 사실 2021년 2월에도 나스닥이 14%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있는 일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5% 빠지는 거는 아무 때나 있는, 작년 사실 9월, 8월에도 한번 5%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길게 빠졌다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S&P는 이런데 이제 아크로 대표되는 이제 고성장주가 올해 30% 이상 빠진 종목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S&P ETF를 하신 분도 있지만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시고, 왜냐하면 저희 구독자분들 질문을 보면은 되게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공부하고 좋아 보이는 종목을 했을 텐데 그런 종목들이 펀더멘탈의 이슈라기보다는 시장의 움직임 때문에 많이 빠지다 보니까 특히 더 괴로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저는 뭐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다만 시장을 한번 보시면서 요거에 대한 비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저는 보면 극단적으로 가 있는 위험 회피 성향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장이 급격하게 오를 때는 남들이 좋다는 거, 남들이 사라는 거 사도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탄력 때문에 내가 아주 꼭지에만 잡지 않으면 분명 다시 팔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장이 좀 이렇게 아주 강하지 않을 때는 보통은 남들이 얘기하지 않는, 남들이 좋다고 하지 않는 걸 보시는 게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원자재, 소재, 경기민감주 이런 것들에 대한 콜이 되게 많습니다. 가치주 사야 된다 이런 콜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지금은 성장주를 보셔야 되는 시기로 생각을 해요. 주가 흐름으로만 보면 3월부터 이제 성장주가 반등하기 시작했고 중소형주는 2월부터 반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제일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성장주 중에서 돈을 정말 잘 벌고 재무구조가 좋은 회사들을 저는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 드렸던 뭐 TSMC 같은 거나 아니면 그 전에 한번 얘기 드렸던 페이스북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돈도 잘 벌고 밸류에이션도 안 비싸고 자사주 뭐 배당도 주고 이런 것들, 페이스북은 자사주, TSMC는 배당 뭐 이런 것들이 낫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위험 회피 성향이 극에 달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게 극에 달하면 반대가 되잖아요. 극에 달았다는 증거를 저는 두 가지를 오늘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업종하고 유틸리티 업종 주가가 똑같이 움직여요. 되게 이상한 게 원래는 이 에너지 가격은 유틸리티 업종의 원자재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오르면 유틸리티는 빠지고 에너지가 빠지면 유틸리티가 오르는 관계를 보통은 보입니다. 그게 논리적이고 매니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부터 지금 한 달 좀 넘었는데 터지고 나서 미국 에너지와 유틸리티의 상관계수가 0.8에 달합니다. 엄청나게 높은 거거든요. 이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전쟁이 터지니까 유가 오르겠구나. 왜냐하면 크림 반도 때도 제가 계속 크림 사태 예를 드렸었지만 유가가 단기간에 20% 이상 올랐었습니다. 오르겠구나. 그래서 얘를 일단 에너지를 사는 거죠. 근데 장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전쟁 나고 뭐 긴축하고 이런다니까 너무너무 불안하죠. 그러니까 안정주를 사야겠다. 근데 안정주는 결국은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뭐 이렇거든요. 근데 필수 소비재는 그동안 많이 샀었고 그리고 인플레가 너무 세게 온다고 하니까 일단은 잘 모르겠고 유틸리티는 반면에 그래도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유틸리티를 산 거죠. 그러니까 평소라면 매니저들이 절대 선택하지 않을 옵션을 고른 겁니다. 이렇게 평소에 논리적으로 받을 수 없는 걸 선택하면 오래 지속될 수가 없거든요. 요게 첫 번째로 저는 되돌려질 사항이라고 보고 위험 회피가 극에 달했다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유가가 높은데 인도의 상대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인도는 에너지를 되게 많이 수입해요. 되게 많이 수입하고 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 무역 수지가 되게 크게 적자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글로벌 매니저들은 일단 유가가 오르면 인도를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 오르고 무역 수지 적자 나면 인도의 루피화가 절하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주가라도 무조건 내 포트에 달러 포트로는 손해가 조금 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반적인 방향성이고 그래서 2012, 13, 14 때 유가가 막 오르는 기간, 높았던 기간에 인도의 주가가 MSCI All Country Index에 비해서 나빴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유가가 이렇게 높은데도 인도의 상대 수익률이 좋아요. 이머징 중에서, 신흥국 중에서 원자재를 수출하는 브라질 다음으로 인도의 수익률이 좋습니다. 되게 신기한 거죠. 왜 그런 거냐면 이머징 시장이 전체 MSCI 인덱스에서 한 12% 차지하는데요. 그중에 거의 절반이 중국하고 대만입니다. 여기에다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 절대 안 하고 저도 안 하는데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한국도 거기에 그냥 붙어있는 비슷한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7월에
요것도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중국이 그때 규제 때문에 안 좋으니까 한국이 될 거다라는 얘기에 제가 반대했던 이유가 당연히 중국은 한국은 다르고 기업도 다르고 문화도 다 다른데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매매할 때는 투자할 때는 같이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때문에 중국, 대만 아까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문제라고 보는 분들이 많았을 때는 한국도 손대기 되게 어려웠던 거죠. 그러면 60%가 이머징에서 날아갑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한 3, 4% 되는데 러시아는 이제 매매가 안 되고요. 그럼 이머징에 뭔가를 사야 되는데 일단 브라질을 그래서 산 거고요. 그 나머지 중에 사실 제일 큰 나라가 어디냐면 인도거든요. 인도도 한 우리나라랑 시총이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외국인 자금이 몰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가가 높다라는 사실과 인도가 잘 된다는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립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어디선가는 이게 양립하지 못할 거고 그럼 이게 양립하지 못하는 순간이 위험 회피 성향이 줄어드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사람들이 좋아했던 경기, 원자재, 소재, 방어주보다는 성장주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FOMC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 2주 넘게 지났고 워낙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고 특히나 저희 스텝스에서도 김일구 상무님께서 워낙 좋은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주식에만 딱 연결시키는 거. FOMC 결과가 딱 나왔을 때 신문지상에 첫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은 6번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 점도표를 보면 가장 많은 연준 위원들이 찍은 점도표가 올해 6번 추가였습니다. 근데 그거 갖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 의견을 보면은 6번보다 더 많이 인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위원의 숫자가 더 많아요. 7명입니다. 대신 그 7명이 한쪽에 꽂힌 게 아니라 이렇게 쫙 넓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다수 의견은 아니었던 거죠.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나중에 이 7명이 다수 의견을 어딘가에 모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번이 다수긴 하지만 앞으로의 금리 인상 이 스케줄은 6번으로 되지 않고 더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시장은 역시 빨라요. 이미 반영을 하는 게 2년물 금리가 그래서 벌써 2.1%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이걸 내재 인상 횟수로 바꿔보면은 7.5회 정도 되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7.5회라는 거는 5월 달에 50bp 올릴 수 있고 6월 달에도 추가로 50bp 정도 올릴 수 있다라는 거를 반영을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준 위원들이 50bp 올린다는 얘기를 계속 하더라도 물론 하면 주가가 약하긴 했었는데 50bp 올린다는 얘기를 하더라도 2월이나 1월처럼 막 시장이 경기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독자분들한테 이 금리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50bp가 오른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도 너무 큰 충격은 받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미 3월 점도표에서 더 많은 연준 위원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점 이야기 드리고요. 두 번째 이번에 FOMC에서 중요했던 거는 QT에 대한 부분입니다. QT를 언제 할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겠지만 요건 별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QT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매주 수요일에 발표되는 연준 자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3, 6, 9, 12에 나오는 점도표를 봐야 알 수 있는데 QT는 매주 알 수 있으니까 언제 하는지는 별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QT 되면 유동성 떨어지니까 큰일 났다. 이 의견은 전 약간 반대라는 겁니다. 이유는 민간에서 유동성을 공급할 여력이 있다는 거죠. 통화 유통 속도하고 예대율을 미국을 그려보면은 똑같아요. 지금 예대율이 미국은행 예대율이 60% 밑에까지 떨어져 있는데 이게 옛날처럼 급격히 올라가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회복이 돼주면은 통화 유통 속도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준에서 하는 QT의 효과는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통화 승수도 지금 급격히 떨어져 있거든요. 본원 통화를 무지하게 늘렸는데 M2는 그만큼 못 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본원 통화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M2가 그만큼 똑같이 안 줄거나 오히려 늘지도 모르기 때문에 통화 승수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저는 그 부분도 QT의 악영향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시장에 대한 얘기, FOMC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의견 있으시거나 질문 있으시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댓글을 꼭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